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날 그 남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25년 만에 재회. 눈물과 분노가 뒤섞인 그 순간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윤이냐? 떨리는 목소리. 50대 여자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기억하세요? 33살 남자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25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으면서.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됐어요. 변명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날 버린 그날부터 전 당신을 용서할 생각 따윈 없었으니까요. 25년 전 어느 겨울 청주 기차역 플랫폼. 한 아이가 눈보라 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고모, 왜 안 와요? 과연 25년 전 그날 밤 기차역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리고 도윤이 믿었던 진실은 정말 진실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으로 좋은 일 가득 배달해드리겠습니다. 한겨울밤 11시가 넘은 시각, 지방 기차역 플랫폼 위로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쳤습니다. 바람은 철제 기둥을 때리며 쇳소리를 냈고 하얀 눈발은 가로등 불빛 속에서 무수히 흩날렸습니다. 플랫폼 한쪽 구석 8살 도윤은 얇은 패딩 하나만 걸친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두 손은 낡은 보자기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몇 벌의 옷가지와 낡은 인형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손가락 끝은 이미 시퍼렇게 얼어붙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은 플랫폼 입구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한 채 말입니다. 고모.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러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눈보라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경적만이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도윤은 눈물을 삼키려 애썼지만 이미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은 차가운 공기에 얼어붙어 따끔거렸습니다. 2시간 전만 해도 고모는 분명 옆에 있었습니다. 고모는 도윤의 손을 잡고 기차를 기다리며 말했었습니다. 잠깐만 화장실 다녀올게. 여기서 꼭 기다려. 그렇게 말하고 사라진 고모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처음엔 정말로 화장실에 간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고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오가며 아이를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잠깐 걸음을 멈췄다가도 고개를 저으며 지나쳤습니다. 도윤은 점점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추위보다 더 무서운 건 혼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플랫폼이 전광판에는 차가운 파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막차 시간이 지났다는 안내 문구가 떴고 곧 플랫폼에는 도윤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역 직원 한 명이 멀리서 청소를 하며 지나갔지만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더 작게 웅크렸습니다. 마치 사라지고 싶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 멀리서 화물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거리는 진동과 함께 거대한 철덩어리가 플랫폼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고 참고 있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으앙. 아이의 울음소리는 눈보라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보자기를 가슴에 꼭 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고모 왜 안 와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몰랐지만 자꾸만 미안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말을 안 들어서 밥을 남겨서 아니면 그냥 자신이 나빠서 버려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자 역 안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에는 가로등 두어 개만 남았고 도윤이 앉아 있는 곳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이는 무서웠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자리를 옮기면 고모가 돌아왔을 때 자신을 찾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에는 지난 며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모는 갑자기 도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잠깐 여행 가자고 했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기차를 타고 낯선 도시를 돌아다니고 결국 이 기차역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고모는 사라졌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 속 인형을 꺼냈습니다. 고모가 예전에 사준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한쪽 귀가 찢어지고 솜이 빠진 낡은 인형이었지만 도윤에게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아이는 인형을 꼭 안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고모가 올 거야. 틀림없이 올 거야. 하지만 아이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렀고 몸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눈보라는 멈추지 않았고 도윤은 그 추위 속에서 혼자 버려진 채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새벽 5시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거의 의식을 잃을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때 플랫폼 입구로 한 여자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반찬 배달 가방을 맨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명자, 근처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 이 새벽에 웬 내가? 명자는 깜짝 놀라 도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명자는 재빨리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이를 감싸며 손을 비볐습니다. 얘야, 괜찮아? 엄마 어디 갔어? 도윤은 떨리는 입술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고모가 안 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어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명자는 아이를 꼭 안아 올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지켜줘야겠구나. 도윤은 따뜻한 품에 안기자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8살 아이의 긴 밤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가슴 속에는 버려졌다는 상처가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상처는 훗날 엄청난 오해와 복수심으로 자라나게 될 씨앗이었습니다. 명자는 떨고 있는 아이를 꼭 안아 올렸습니다. 도윤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명자는 자신의 외투로 아이를 감싸며 반복해서 속삭였습니다. 도윤은 낯선 사람의 품에 안긴 채 작게 떨고만 있었습니다. 명자는 서둘러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5시 반, 거리는 아직 어두웠고 찬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그녀는 근처 파출소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얘야, 조금만 참아. 따뜻한 데 갈 거야. 도윤은 대답 대신 작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아직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파출소 문을 열자 훈훈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당직 경찰관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명자는 숨을 헐떡이며 설명했습니다. 기차역에 이 아이가 혼자 있었어요. 한두 시간이 아니라 밤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른은 아무도 없고요. 경찰관은 재빨리 담요를 가져와 도윤을 감쌌습니다. 얘야, 이름이 뭐니?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윤이요. 성은? 부모님은?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고모랑 살았는데 고모가 안 와요. 경찰관과 명자는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둘 다 직감했습니다. 경찰관은 아이의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인형, 그리고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도윤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실종 아동으로 신고 접수하고 보호시설에 연락해야겠습니다. 잠깐만요. 명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보호시설 말고 제가 당분간 맡을 수는 없을까요? 경찰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부인,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차도 있고 알아요. 하지만 이 아이를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명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임시 보호자로 등록은 가능합니다. 며칠 안에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감사합니다. 명자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조금씩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서류 작성에는 1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명자는 빠짐없이 정보를 기입했고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도윤은 그동안 담요에 감싼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공허했고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런 아이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 이제 가자. 명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파출소를 나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새벽 7시, 하늘은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 작은 가게 하나가 보였습니다. 간판에는 박씨국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구수한 육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주방에서는 50대 남자가 커다란 솥을 저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남편 박태수였습니다. 그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오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명자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태수는 말없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도윤이라고? 배고프지? 아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는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얀 밥 위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고기와 파가 수북이 얹어져 있었습니다. 자, 천천히 먹어. 도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국물이 자꾸 흘렀습니다. 명자가 옆에 앉아 도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천천히 조심히. 아이는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뜨거운 국밥은 얼어붙었던 몸을 녹여주었고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맛있어요.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명자와 태수는 그런 아이를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둘 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가게만 운영하며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아이를 키워보고 싶었지만 인연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운명처럼 이 아이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도윤이 국밥을 다 먹자 명자는 수건으로 아이의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도윤아, 우리랑 당분간 같이 살래? 아이는 고개를 들어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고모는요? 고모가 오시면 연락받을 수 있게 해놨어. 그때까지 여기 있으면 안 될까?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적어도 추운 기차역보다는 나았습니다. 내 아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명자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가 잘 돌봐줄게.
태수는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 게 장사 100번보다 귀한 법이지. 그 말에 명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 아이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도윤은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지만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은 박씨국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가게 2층 작은 방이 도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침대도 책상도 옷장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거였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모아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기 있을게요. 찾으러 오면 여기 있을게요.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긴 겨울밤이 지나고 도윤에게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이제 그 상처를 감싸줄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박씨국밥에서의 첫날 아침, 도윤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래층에서 솥뚜껑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주방에서는 태수가 커다란 솥에 사고를 넣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기 파 좀 다듬어 볼래? 도윤은 작은 손으로 파를 잡았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태수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국밥은 육수가 생명이야. 이 육수를 12시간 넘게 끓여야 진짜 맛이 나지. 그날부터 도윤의 하루는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1개월은 파 다듬기와 설거지만 했습니다. 2개월째부터는 김치 양념 버무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간단한 서빙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말이 없었지만 시키는 일은 묵묵히 해냈습니다. 동네 단골 손님들은 도윤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태수 씨, 이 애가 조카예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뭐, 그런 셈이죠. 명자는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나 다름없어요. 도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도윤은 완전히 가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아침 6시면 테이블을 닦고 7시면 김치를 꺼내 담고 8시부터는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손님들도 도윤을 좋아했습니다. 도윤이 크면 이 가게 물려받겠네? 그럼요. 제가 더 크게 만들 거예요. 학교가 끝나면 도윤은 곧장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책가방을 던져놓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저녁 손님이 몰리는 6시부터 9시까지가 가장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국밥을 나르고 반찬을 채우고 계산을 받았습니다. 손님들은 수고한다며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명자는 가끔 도윤의 머리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공부도 해야지. 괜찮아요. 전 일하는 게 좋아요. 도윤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할 때만큼은 기차역의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고모 생각도 덜 났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도윤은 중학생이 되었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키도 훌쩍 자라 태수보다 커졌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솥도 혼자 들 수 있었고 육수간도 정확히 맞출 수 있었습니다. 도윤이 솜씨가 나보다 나은데? 태수는 뿌듯해하며 웃었습니다. 20살이 되던 봄, 도윤은 대학 진학 대신 가게를 선택했습니다. 저 여기서 계속 일할래요. 대학은 안 가?
명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중에 가도 돼요.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 도와드리고 싶어요. 도윤은 이제 두 사람을 부모님이라 불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해 5월 건물주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뚱뚱한 남자였습니다. 박 사장님, 계약 기간이 다 됐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연장하려고요. 건물주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전세금을 2배로 올려야죠. 뭐라고요? 명자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지금 2억인데 4억을 내라고요? 이 골목이 재개발 예정지구로 묶였어요. 앞으로 땅값이 더 오를 겁니다. 건물주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태수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20년 넘게 장사한 곳입니다. 조금만. 장사를 오래 했으면 돈도 많이 벌었겠네요. 2달 안에 못 내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건물주는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20년을 한순간에. 명자는 남편을 부축하며 울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도윤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기차역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없다는 두려움. 며칠 후 건물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계약 해지 통보서를 들고 왔습니다. 아직 2달 안 됐잖아요. 태수가 항의했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나타났어요. 당장 4억을 내겠답니다. 박 사장님이 못 내시면 비켜주셔야죠. 건물주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그 세입자가 누군데요? 건물주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금옥식당이 잘 나가더군요. 체인점도 내고 있다던데. 그 순간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금옥. 그 이름은 도윤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진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고모의 이름. 설마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건물주는 듣지 못한 채 계속 말했습니다. 아무튼 1달 안에 비워주세요.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할 테니. 그리고 그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가게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떨구었고 명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저 끝에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금옥식당. 언제부터인가 생긴 가게였습니다. 도윤은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이 가슴속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혹시 고모가 우리를 밀어낸 건가?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2살 전 기차역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추위, 눈물, 외로움. 그리고 버려졌다는 상처. 이제 그 상처 위에 새로운 분노가 겹쳐졌습니다. 내가 지켜야 하는데 도윤은 이불을 움켜쥐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골목을 되찾겠다고. 1달이 지났습니다. 박씨국밥은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철거 날짜는 6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도윤은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철거 업체 트럭이 이미 골목 입구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태수와 명자는 밤새 짐을 쌌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물건들이 박스에 담겼습니다. 낡은 냄비, 국자, 접시, 젓가락통.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습니다. 명자는 눈물을 닦으며 박스를 테이프로 봉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였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육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끓였던 솥이 비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솥 손잡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제 이 솥에서 다시는 국밥을 끓이지 못합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침 8시 철거반 인부들이 들어왔습니다. 안전모를 쓴 5명의 남자들이었습니다. 다 빼셨죠? 현장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 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20살 청년이 환갑을 넘긴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간판이 떨어졌습니다. 쇠줄에 묶인 박씨국밥 간판이 크레인에 달려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끽, 철 마찰음이 골목에 울렸습니다. 도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쾅! 간판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나무 판자가 갈라지며 글씨가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명자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린 거였습니다. 도윤은 부모님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그만 가요. 기다려. 태수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그는 비틀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공간. 테이블도 의자도 냉장고도 없었습니다. 오직 벽에 묻은 기름때만 남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벽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수고했다. 명자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주방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국밥을 끓였는지 몰라. 몇천 그릇? 아니, 몇만 그릇일까?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그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작업 시작합니다. 현장 책임자가 재촉했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가게를 나왔습니다. 골목 건너편에서 그들은 철거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해머 드릴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벽이 부서지고 천장이 무너지고 기둥이 쓰러졌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20년을 일군 가게가 단 3시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의 권력 때문에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전 11시 철거가 끝났습니다. 박씨 국밥이 있던 자리에는 잔해만 남았습니다. 부서진 벽돌, 철근, 콘크리트 덩어리, 먼지가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우리 집이 없어졌어. 태수는 아내를 안으며 함께 흐느꼈습니다. 도윤은 두 사람을 보며 주먹을 떨었습니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진짜 분노를, 이 무력함이 얼마나 비참한지, 자신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끔찍한지, 12살 전 기차역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100배로 커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건물주였습니다. 그는 철거 현장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됐네요. 다음 주부터 금옥식당이 들어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금옥식당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가웠습니다. 네. 사장이 이 자리를 꼭 원하더라고요. 돈도 후하게 주고. 건물주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건물주의 옷깃을 움켜잡았습니다. 그 사장 이름이 뭡니까? 나요. 건물주가 소리쳤습니다. 최금옥이라고. 왜? 도윤은 손을 놓았습니다. 최금옥.
고모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기차역에서 자신을 버린 고모. 그 고모가 이제 자신의 가족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왜 하필 여기였습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건물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자리니까요. 금옥식당 사장이 이 골목을 노린 지 1년은 됐을 겁니다. 1년. 도윤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계획적이었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건물주가 가고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무너진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폐허 속에서 뭔가가 반짝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부서진 국자였습니다. 손잡이가 휘어져 있었지만 아직 형태는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국자를 주워들었습니다. 도윤아. 명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복수하려고 생각하지 마.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요? 복수하면 너만 불행해져. 우리처럼 되고 싶어? 명자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아니요. 전 어머니 아버지처럼은 안 될 겁니다. 무슨 뜻이니? 전 반드시 되찾을 거예요. 이 골목을, 이 자리를. 그리고 도윤은 멀리 보이는 금옥식당 간판을 노려봤습니다. 빼앗긴 모든 걸 되찾을 겁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부모님과 함께 작은 전셋방으로 이사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방이었습니다. 짐을 풀며 태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끝이구나. 명자는 남편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골목을 내가 다시 세울 거야. 그리고 날 버린 사람에게,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줄 거야. 도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부터 도윤의 삶은 복수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셋방에서의 첫날 밤은 길었습니다.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는 명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도윤은 이불을 뒤집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무너진 가게와 금옥식당 간판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경력이 없다.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저녁 5시가 넘어서야 도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자가 물었습니다. 어땠니? 내일 다시 알아볼게요. 도윤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반찬은 김치 하나뿐이었습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요리학교에 가보는 건 어때? 도윤은 젓가락을 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리학교요? 응. 제대로 배우면 나중에 취직도 쉽고 창업도 할 수 있잖아. 태수의 목소리에는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명자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급하게 살면 더 망가진다. 천천히 제대로 배워. 도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요리학교? 2년은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금옥식당은 더 커질 것입니다. 도윤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전 바로 창업하고 싶어요. 뭐? 태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창업을 지금? 돈도 없는데? 대출 받으면 돼요. 작은 가게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우리처럼 망하면 어쩌려고. 망하지 않아요. 전 다를 거예요. 도윤의 눈빛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장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알아요. 근데 전 해야 해요. 왜? 명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해?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수하고 싶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되찾고 싶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주먹만 꽉 쥘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창업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식업 창업 절차, 필요한 자금, 매장 구하기, 메뉴 개발. 화면에는 수많은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노트에 하나하나 적어갔습니다. 새벽 2시까지 자료를 모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윤은 외식업체를 찾아다녔습니다. 작은 국밥집부터 큰 체인점까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떤 메뉴가 인기인지, 손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찰했습니다.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배운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명자는 그런 아들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명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너 혹시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니? 도윤은 움찔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금옥식당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갚아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자는 아들의 턱을 돌려 자신을 마주보게 했습니다. 엄마 말 들어. 복수하려고 하면 너만 불행해진다. 우리가 바라는 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전 지켜드리지 못했잖아요. 뭘? 가게요. 아버지 어머니의 가게. 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무너지는 걸 봤을 뿐이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바보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도 지킬 수 없었는걸. 그래도 도윤아, 복수는 아무것도 되돌리지 못해. 그냥 상처만 더 깊어질 뿐이야.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명자를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전 성공해야 해요. 그래야 빼앗긴 것들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날 버린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기차역의 기억과 무너진 가게가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한 달 후 도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리학교도 취직도 아닌 직접 창업이었습니다. 태수와 명자는 반대했지만 도윤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작게라도 시작해. 태수가 타협안을 냈습니다. 알았어요. 일단 배달 전문으로 시작할게요. 도윤은 작은 주방을 얻었습니다. 5평짜리 지하 공간이었습니다. 임대료는 한 달에 30만 원. 중고 냉장고와 가스레인지를 구입했습니다. 총 투자 비용은 500만 원. 태수와 명자가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준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돈을 받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첫 메뉴는 국밥이었습니다. 박씨국밥의 레시피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도윤만의 변화를 더했습니다. 육수를 더 진하게 끓이고 고기 양을 늘리고 가격은 합리적으로 책정했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도윤국밥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더 큰 것을 꿈꿨습니다. 도윤 F&B. F&B가 뭐야? 태수가 물었습니다. 푸드 앤 베버 음식과 음료 사업이라는 뜻이에요. 전 국밥만 팔 게 아니에요. 반찬도 도시락도 나중엔 레스토랑까지 만들 거예요. 도윤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명자는 그런 아들을 보며 불안했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2015년 7월 1일 도윤 F&B가 문을 열었습니다. 21살 청년의 도전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첫날 주문은 3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맛으로 승부했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나자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도윤의 가슴 속에는 2가지 감정이 공존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는 열망, 그리고 복수하고 싶다는 분노. 이 2 감정은 도윤을 끝없이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밤마다 도윤은 금옥식당을 떠올렸습니다. 기다려. 언젠가 내가 더 크게 성장할 거야. 그때 보자. 도윤의 첫걸음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3월 도윤 F&B는 첫 번째 매장을 열었습니다. 20평짜리 작은 가게였습니다. 위치는 대학가 근처였습니다. 도윤은 직접 주방에 서서 국밥을 끓였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손님들은 맛에 놀랐습니다. 이거 진짜 할머니 집 맛이네. 근데 깔끔하고 위생적이야. 도윤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전통의 맛에 현대적 시스템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씨 국밥에서 배운 깊은 맛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주방은 표준화했습니다. 육수 끓이는 시간, 고기 양, 밥의 양, 모든 게 정확히 측정되었습니다. 누가 만들어도 같은 맛이 나왔습니다. 반년 만에 첫 번째 매장은 흑자를 냈습니다. 도윤은 망설이지 않고 2 번째 매장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직장인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같은 전략이 통했습니다. 맛있고 빠르고 합리적인 가격.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도윤 F&B 가봤어? 진짜 괜찮더라. 2017년 도윤은 5개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3살의 젊은 사장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해? 도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시스템이요. 전맛이 아니라 시스템을 팝니다. 그는 매장마다 똑같은 매뉴얼을 적용했습니다.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재료 공급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작은 국밥집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으로 운영했습니다. 태수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나보다 훨씬 나아. 2018년 도윤 F&B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가맹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가맹비는 2천만 원. 한 달 안에 10곳의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본사 건물을 얻었습니다.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식당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기업가였습니다. 2019년 전국 50개 매장 돌파, 2020년 100개 매장 돌파. 도윤 F&B는 외식업계의 신화가 되어갔습니다. 언론에서 주목했습니다. 26살 청년 CEO, 국밥으로 연매출 300억 달성.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었습니다. 힘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재개발을 좌우할 수 있는 힘, 상권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 도윤은 수익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상가 건물, 토지, 재개발 예정 지역. 하나씩 차근차근 모았습니다. 2022년 도윤은 30살이 되었습니다. 도윤 F&B는 150개 지점을 보유한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연매출은 800억을 넘었습니다. 도윤은 이제 회장실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고층 빌딩 20층, 통유리로 된 넓은 공간. 하지만 그는 그곳에 자주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새벽에 중앙물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오전에는 신규 매장 오픈 현장에 갔습니다. 오후에는 가맹점주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메뉴 개발팀과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회장실에서 재개발 지도를 펼쳤습니다. 서울 곳곳에 표시된 지역들, 도윤 F&B가 진출할 곳들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옛 골목이었습니다. 박씨국밥이 있던 그곳. 지도를 확대하자 익숙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금옥식당 본점. 도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분노, 그리고 호기심. 금옥식당. 그 이름을 본 게 얼마만인가요? 7년 전 박씨국밥이 무너진 그날 이후 도윤은 의도적으로 그 골목을 피해왔습니다.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무력한 20살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50개 매장을 거느린 회장이었습니다. 재개발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금옥식당을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뜨자 도윤은 놀랐습니다. 금옥식당은 지점이 7개나 있었습니다. 본점 외에 강남, 분당, 일산, 부천, 인천, 수원. 모두 좋은 위치였습니다. 홈페이지를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그리고 소개란에 적힌 문구. 1995년부터 시작된 전통. 최금옥 대표의 진심이 담긴 한 끼.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최금옥, 고모, 자신을 버린 사람, 박씨국밥을 무너뜨린 사람. 도윤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의문이었습니다. 왜였을까? 왜 날 버렸을까? 왜 우리 가게를 무너뜨렸을까? 도윤은 의자에 깊게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7년 전 기차역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추위, 눈보라, 외로움. 고모하고 부르던 어린 목소리.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그 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7년 전 무너지던 박씨국밥이 떠올랐습니다. 간판이 떨어지던 소리. 명자와 태수가 우는 모습. 건물주가 말했죠. 금옥식당이 1년 전부터 노렸다고.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고모가 일부러 그랬던 걸까? 날 버린 것도 모자라 우리 가족까지 무너뜨린 걸까? 오해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 이제 거대한 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성장하고 뿌리를 내리고 단단해진 오해. 도윤은 그것을 진실이라 믿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그 어딘가에 금옥식당이 있을 것입니다. 도윤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직접 확인해야겠어. 고모를 만나야겠어. 그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진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곧 마주하게 될 충격이 얼마나 클지. 도윤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도윤은 차를 몰고 옛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22년 만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서는 땀이 났습니다. 핸들을 꽉 쥔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윤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 이제 난 다른 사람이야. 골목 입구에 도착하자 낯설었습니다. 옛날 모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낡았던 건물들은 새로 지어졌습니다. 좁았던 길은 넓어졌습니다. 박씨국밥이 있던 자리에는 새로운 상가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차에서 내려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1층에는 편의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앞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 속에 박씨국밥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했던 육수 냄새, 명자의 웃음소리, 태수의 국자 소리. 하지만 눈을 뜨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깨끗한 유리문만 보였습니다. 도윤은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20m쯤 걸었을까요? 왼쪽에 간판이 보였습니다. 금옥식당 본점. 붉은 글씨의 금색 테두리. 생각보다 크고 화려했습니다.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문 안에 고모가 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할까요? 22년 동안 만나지 않았던 사람, 자신을 버렸다고 믿는 사람.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왔으면 끝을 봐야지. 그는 식당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안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테이블은 15개 정도. 손님은 5팀 있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음식 만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입구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게 사진, 손님들과 찍은 사진.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방에서 여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55 정도로 보이는 여자. 머리는 반백이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최금옥이었습니다. 금옥은 앞치마를 두른 채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몇 분이세요? 그녀는 아직 도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윤도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2년 만에 보는 얼굴. 기억 속 고모보다 훨씬 늙어 있었습니다. 금옥은 이상하다는 듯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손님? 그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금옥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메뉴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딱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도윤이냐? 금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금옥은 한 걸음 다가오려다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옆 테이블을 잡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도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고모. 그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금옥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이 정말 도윤이구나, 살아있었구나.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금옥은 도윤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도윤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금옥의 손이 허공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죠. 손님들 보는데. 도윤이 말했습니다. 금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윤을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금옥은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살아있었다니. 살아있었죠. 당신이 버린 뒤로도요. 도윤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금옥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도윤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기차역에 저를 혼자 두고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금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럼 뭐죠? 화장실 간다더니 왜 안 오셨어요? 도윤의 질문에 금옥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기만 했습니다. 도윤은 금옥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가게까지 무너뜨렸잖아요. 뭐? 금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박씨국밥이요. 고모가 그 자리를 빼앗았다고 들었어요. 금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씨국밥? 그게 내가 거기 있었던 거야? 도윤은 비웃었습니다. 몰랐어요?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에요.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분들. 그런데 고모가 가게를 빼앗았죠. 1년 전부터 노렸다면서요? 아니야. 난 몰랐어. 내가 거기 있는 줄 금옥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믿지 않았습니다. 몰랐다고요? 같은 골목인데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들렀어요? 금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말이 맞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 가볼게요.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금옥이 재빨리 손을 뻗었습니다. 기다려. 도윤아. 하지만 도윤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도윤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금옥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도윤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금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으아, 그녀의 울음소리가 식당 안에 퍼졌습니다. 손님들은 당황해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직원이 달려와 금옥을 부축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금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도윤이 나간 문만 바라봤습니다. 밖에서 도윤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 슬픔, 혼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도윤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금옥 식당이 멀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도윤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본 고모의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 알게 될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도윤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회장실 문을 닫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고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눈물 흘리던 모습, 떨리던 목소리. 도윤아, 그게 아니야 하던 말.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지 마. 연기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고모의 눈물이 진짜였다면 어쩌죠? 도윤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아니야. 분명 거짓말이야. 증거가 있잖아. 건물주가 말했어. 1년 전부터 노렸다고. 도윤은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도윤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금옥 식당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부동산 거래 내역, 사업자 등록 시기, 특히 2015년 전후의 움직임.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나가고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어딘가에 고모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금옥식당 관련 자료입니다. 도윤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으로 빠르게 훑어내려갔습니다. 금옥식당 1호점 개업 1995년 8월, 2호점 2010년 3월, 그리고 박씨국밥 자리 인수는 2015년 6월.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2015년 6월. 박씨국밥이 무너진 바로 그달이었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역시 그랬어. 계획적이었어. 서류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건물주와의 계약서 사본, 전세금 4억. 그 돈으로 박씨국밥은 밀려났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고모가 그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의도했든 우연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도윤의 가족은 무너졌고 고모는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 그날 저녁 도윤은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전셋방. 명자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왔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태수도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랜만이다. 요즘 너무 바빠서 얼굴도 못 봤네. 도윤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회사 일이 많아서요. 저녁 식사 중에 도윤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어제 금옥식당 갔다 왔어요. 젓가락을 들던 명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태수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금옥식당? 왜? 도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모를 만났어요. 22년 만에요. 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윤아, 괜찮아요. 전 이제 다 컸어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도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태수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 울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버린 게 아니라고. 도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전 안 믿어요. 증거가 있거든요. 고모가 우리 가게 자리를 빼앗았다는 증거. 명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아, 그건 우연일 수도 있어. 우연이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말했잖아요. 1년 전부터 노렸다고. 그게 우연이에요? 그래도 명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은 내가 거기 있는 줄 몰랐을 수도 있잖아.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은 골목인데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봤을 리가 없어요. 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도윤아, 복수하려고 하지 마. 그건 너를 더 힘들게 할 뿐이야. 전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도윤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명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제발. 어머니. 도윤이 말을 끊었습니다. 전 이미 결정했어요. 금옥식당을 조사할 거예요. 22년 전 진실도 밝혀낼 거고요. 무슨 소리야? 태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사설탐정을 고용할 거예요. 1995년 기차역 사건을 조사하려고요. 명자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도윤아, 그렇게까지 해야 해? 네. 도윤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전 알아야 해요. 왜 날 버렸는지, 왜 우리 가게를 무너뜨렸는지, 모든 진실을요.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정말 고집세졌구나. 식사는 무겁게 끝났습니다. 도윤은 부모님께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명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도윤이 돌아봤습니다. 명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찾은 진실이 내가 원하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 무슨 뜻이에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조심해. 진실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니까. 도윤은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 괜찮아요. 일주일 후 도윤은 사설탐정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1995년 사건이요? 오래됐는데 가능할까요? 탐정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대신 완벽하게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기차역 기록부터 시작하죠. 당시 역무원들 인터뷰도 필요하고요. 탐정은 메모를 했습니다. 도윤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최금옥이라는 사람도 조사해 주세요. 1995년 전후 행적. 특히 기차역 관련해서요. 최금옥 혹시 금옥식당? 네, 맞아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정확하게만 해주세요. 도윤은 계약금을 건넸습니다. 탐정은 돈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회장님, 이 조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각오하고 계신 건가요? 무슨 뜻이죠? 진실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일 수도 있거든요. 탐정의 말에 도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명자도 비슷한 말을 했었죠.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떤 진실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탐정이 나가고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니. 무슨 소리지? 진실은 하나야. 고모가 날 버렸고 우리 가게를 무너뜨렸다는 것.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고모의 눈물, 명자의 경고, 탐정의 말, 모두 같은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흔들리지 마. 그는 주먹을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곧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한 달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윤은 즉시 탐정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모가 거짓말쟁이라는 증거를. 사무실에 도착하자 탐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회장님, 앉으세요. 도윤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탐정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1995년 12월 23일 기차역 사건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말씀하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탐정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당시 역무원이었던 최학수 씨를 찾았습니다. 현재 75살, 시골에서 살고 계시더군요. 그분이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탐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최학수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밤 8살 남자아이가 한 남자와 함께 역에 왔다고 합니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습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자요? 네. 40대 정도의 남자였다고 합니다.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아이를 붙잡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탐정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남자가 아이를 플랫폼에 앉혀놓고 사라졌답니다. 역무원은 이상하다 싶어서 지켜봤는데 1시간쯤 후에 여자가 헐레벌떡 뛰어왔다고 합니다. 도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여자요? 네. 30대 정도의 여자. 역무원에게 8살 남자아이 보셨냐고 물었답니다. 역무원이 플랫폼을 가리키자 그 여자는 달려갔고요. 하지만 그 사이 아이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도윤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전 분명 고모랑 있었어요. 탐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탐정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남자의 신원을 추적했습니다. 이남수, 당시 42살, 회장님의 친부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빼앗듯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남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 하지만 도윤은 그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어렴풋이? 아주 어렴풋이? 아버지라고요? 네. 이남수는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빚이 5천만 원 정도 됐죠. 그가 아이를 회장님을 데리고 간 이유는 탐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대신 말했습니다. 팔려고요? 죄송합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팔려갈 뻔했다고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금옥 씨가 이 사실을 알고 막으려고 역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회장님은 어딘가로 팔려간 뒤였고 최금옥 씨는 22년 동안 회장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22년 자신이 고모를 원망한 22년. 고모는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하려 했던 것입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탐정이 다시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더 있어요? 박씨국밥 철거건입니다. 2015년 당시 건물주와 이남수가 접촉했던 기록을 찾았습니다. 탐정은 통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이남수는 건물주의 조카였습니다. 그가 건물주에게 박씨국밥 자리를 비우게 하라고 압박했던 겁니다. 이유는 탐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씨국밥에 회장님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20년 만에 아들을 찾았지만 접근할 수 없었죠. 그래서 방해를 한 겁니다. 도윤은 머리를 감싸쥐고 흔들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최금옥 씨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녀가 그 자리를 인수한 건 단순히 사업 확장 때문이었습니다. 회장님이 거기 계신 줄 전혀 몰랐던 겁니다. 탐정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도윤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럼 전 22년 동안 잘못된 사람을 미워한 거네요. 그의 목소리는 부서졌습니다. 탐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도윤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고모는 날 구하려 했던 거였어.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탐정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친부는 이남수는 지금 어디 있어요? 2018년에 사망했습니다. 강경하였습니다. 도윤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죽었다고요? 그럼 전 복수도 못하는 거네요. 회장님,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최금옥 씨를 만나는 겁니다. 오해를 푸셔야 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가요? 무슨 얼굴로 가요? 전 고모를 그렇게 대했는데. 도윤은 일주일 전을 떠올렸습니다. 금옥식당에서 고모에게 했던 말들.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고모의 눈물. 도윤아, 그게 아니야. 고모는 진실을 말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윤은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탐정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들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은 핸들에 이마를 댔습니다. 미안해요, 고모. 정말 미안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앞 유리를 때렸습니다. 도윤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쌓아온 믿음, 분노, 복수심,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진짜 적은 이미 죽었고 도윤이 미워한 사람은 자신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금옥식당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그걸로 될까? 도윤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22년의 오해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흘밤을 뜬 눈으로 보낸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고모를 만나야 했습니다. 오전 10시 도윤은 금옥식당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을 밀자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금옥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도윤을 보자 그녀는 굳었습니다. 도윤아 도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꽃다발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고모 잘못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금옥은 급히 달려와 도윤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일어나.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22년 동안 고모를 오해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금옥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알아 다 알아. 전 진실을 알았어요. 고모가 날 구하려 했다는 것. 친아버지가 날 팔려고 했다는 것. 박씨국밥도 고모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 도윤은 금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잔인했어요. 금옥은 도윤을 꼭 껴안았습니다. 바보야. 용서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살아있어서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22년의 오해가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금옥은 도윤을 안쪽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 거야. 상자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아기 때 도윤, 4살 때 도윤, 6살 때 도윤. 금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22년 동안 매일 이 사진들을 봤어. 너를 찾겠다고 다짐하면서. 도윤은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고모 얼마나 힘드셨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내가 돌아왔잖아. 금옥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도윤은 그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은 친부와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건물주, 사채업자, 부동산 중개인, 모두 친부의 범죄에 공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윤은 도윤 FMB 법무팀을 총동원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고발장을 작성하고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석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건물주는 강제퇴거 교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박씨국밥을 내쫓는 과정에서 불법적 압박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도 불법 채권 추심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22년 전 버려진 아이, 외식 재벌되어 정의 실현. 도윤은 재판 결과를 명자와 태수에게 알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이 벌을 받았어요. 명자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했다. 이제 좀 쉬어. 태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복수는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도윤은 그들에게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뭔데? 박씨국밥을 다시 세울 거예요. 옛날 그 자리예요.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네. 기념관으로 만들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으로요. 도윤은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2층 건물. 1층은 박씨국밥 기념 전시관. 2층은 실제 운영하는 식당. 그리고 저도 가끔 주방에 들어가서 국밥을 끓일게요. 아버지께 배운 그 맛 그대로요. 3개월 후 박씨국밥 기념관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옛 골목 중심에 세워진 깨끗한 건물. 간판에는 박씨국밥 기념관이라고 금색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개관식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옛 단골 손님들, 동네 주민들, 도윤 F&B 직원들. 도윤은 무대에 올라 인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건물은 제게 단순한 식당이 아닙니다. 제 인생을 구해준 곳입니다. 버려진 아이를 받아준 곳입니다. 가족의 의미를 배운 곳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태수, 박명자 두 분은 제게 진짜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금옥 고모는 22년 동안 저를 찾아 헤맨 분입니다. 저는 이 세 분께 빚을 졌습니다.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명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금옥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테이프 커팅이 끝나고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전시관에는 옛날 박씨 국밥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낡은 솥, 국자, 젓가락통도 유리 케이스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은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도윤은 2층 주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새로 설치된 커다란 솥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태수가 옆에 섰습니다. 아들, 육수부터 해볼까? 네, 아버지.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자와 금옥도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도와줄게. 네 사람은 함께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파를 다듬고 고기를 썰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주방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옛날 단골이었던 할머니였습니다. 어머, 도윤이 맞지? 어쩜 이렇게 컸어? 도윤은 환하게 웃으며 국밥을 내왔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는 한 숟가락 뜨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맛이야. 바로 이 맛. 저녁 6시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 다녔습니다. 22년 전 이곳은 도윤에게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명자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진짜 돌아왔구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진짜 집에 왔어요. 태수와 금옥도 다가왔습니다. 네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기차역 플랫폼에서 떨던 8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었습니다.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함께 지켜주는 가족. 주방에서는 국밥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자신이 평생 찾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5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된 도윤. 그리고 다시 찾은 진짜 가족의 의미.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주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불후의 사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